자살예방협회 회장 백종우라고 합니다. 자살과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의료 지표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인데 부끄럽게도 자살이 사망 원인의 5위고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거의 매번 자살 대책을 언급하셨고 실제 줄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융위에서 준비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살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의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브리딩 스페이스라 그래서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자살 위기에 빠지면 평가를 받고 이제 채무를 유예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좋아지더니 결국 빚을 훨씬 잘 갚더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됐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놀랍게도요. 그 제도를 자기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누가 신청했느냐? 20%는 가족이 대신해 줬습니다. 60%는 누가 있냐면은 NHS 직원들, 의료인들, 현장의 사례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왜 대신해 줬을까요? 이 자살을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은 끝에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누가 찾아서 쫓아다니고 희망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가 중요하고 그 쫓아다니는 것들이 사례관리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의료인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특히 정신의료 서비스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거꾸로 차별적이고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전문의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이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우리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오늘 발표된 특히 여러 AI를 이용한 선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쫓아다녀야 이 좋은 제도들이 실제 작동해서 자살률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의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살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단계에 갈 때는 대개 그 정신적으로 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 이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살 위험군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정신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 또 전문의 이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료 정보라서 지금 현재는 절대로 밖으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사망 1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 의사 중에 한 명은 만나고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을까인데 사실 의료진이 매우 바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응급 입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하고, 되게 이 주변에서 이분들을 돕는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사례관리자들이 있어서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에 연계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입원 그거는 뭐 우리도 경험해본 바인데 그거 하면 의사들 고소하고 뭐 자꾸 보복하고 그래서 아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살 소인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대책이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응급입원을 시키거나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살 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빚 때문에 막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류 조치나 면책 조치나 사실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련 채무 조정 기관에 뭐 이렇게 연락에 하든지 통보하든지 해서 뭐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지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는 신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정책은 이걸 발견한 뭐 사회복지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실장님 저기 이거 자살 대책 관련해서 사실 이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백종우 선생님께서 뭘 맡고 있다고요? 민간에서는 한국 자살예방협회를 맡고 자살예방협회. 있습니다. 네. 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생명안전위원회.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이 신체 증상으로 일반 1차 의료기관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하면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자살예방센터가 가능해요. 본인 서비스를 동의 제공하는. 없이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명단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하는 법 그거는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 관문 같거든요. 정신과 또는 뭐 상담소 뭐 이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네.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몇 분 더 네, 받아볼까요? 그러시죠. 예, 우리 지역 의료 쪽에 또 보건소에서 오신 가는 분들이 급제는 좀 요약을 해주시면 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 줄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보유한 순천시 쌍지보건진료소 장지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와보니 저뿐만 아니라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절실해서 길어지지만 저는 절실해서 최대한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순천시 읍면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의 1.3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1.3배의 면적에 의료기관은 40개고요. 쉽게 생각하면 강남구에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왔는데요. 한 가지는 고령과 그리고 거동불편, 교통불편으로 내가 진료소를 가지 못하지만 소장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이것과 내가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언제든 진료소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요구를 14년간 하십니다. 왜 현실이 불가능하냐? 저는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지이고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저희 주민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순천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국 1890개 보건진료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본인의 진료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보건지소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저희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아파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만 아파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금만 아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주제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분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I 관련해서 저희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 농어촌 기본법에 있다 보니 아까 그 내용에서도 AI를 활용한 진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간호사이지만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소화불량인지 심근경색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진료를 보는데 그런 AI 기술이 보건진료소까지 파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AI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그런 바탕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를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가도 남아있는 주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까지 커버해야 되는 저희의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어 하시면서 저희와 즐겁게 여생을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순천 시민으로서도 순천시에서 30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순천시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의료기관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성가롤로 병원인데요. 올해 2월 달에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진과 더 좋은 시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자 숫자는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은 40명의 의료진이 있는데 저희 성가롤로 병원은 12명의 의료진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성가롤로 병원 같은 중진료권 병원이 버텨주셔야 저희 같은 시골에 있는 진료소장들도 믿고 119를 통해서 환자를 보낼 수 있는데 성가롤로 병원까지 무너져 버리면 전남대병원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눈에 보이지 않고요. 보건진료소는 서울특별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진료소장을 보신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 처음입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저희와 그리고 주민분들도 함께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박건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장님, 저희 평창에도 15분 계시는데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병원 관점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요약해서 좀 네, 가장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허브 1차 의료, 오늘 정은경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제 3번에 대해서 조금만 구현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공공보건의원이라고 오늘 발표에 들어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고민해서 만든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원이 과제 1, 2번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혁신과제 1, 2는 개소수 숫자와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혁신과제 3은 아직 개소수와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동료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려운 과제라 매우 어려운 1차 의료 과제입니다. 가장 흔한 1차 의료인데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꼭 챙겨주셔서요. 개소수와 예산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할까요? 네, 공공의료 쪽에 지금 너무 안 가고 있어서 제일 뒷줄에 계신 분 혹시 마이크 전달을 드릴까요? 네, 제가 말해도 또 되나요? 뒤에. 예. 예, 안녕하세요.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도 다 예산이 들고요. 어느 부서에서도 어느 분이나 다 예산이 드는데 오늘 마침 주무장관님께서 오셔서 우리 법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 정부와 다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의무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재정이 충원된다면 지금 많은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AI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AI가 의료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대표적인 AI가 로봇 수술인데요. 제가 아는 의사는 2,500만 원을 들였고 수술을 하는데요. 또 제가 아는 분은 1,400만 원의 수술을 드렸습니다. 의사니가 감당했지만 일반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또는 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 이런 것들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을 빨리빨리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인데요. 지자체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3억 정도고요. 저희 중랑구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6억 정도 배분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만들 때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공공병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을 어떤 그런 공익법인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6,500병상의 병상이 들어옵니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들어오고요. 아산병원이 청라에 들어오고 세브란스가 송도에 들어오고 이렇게 6,500병상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다 들어오면 과연 필수 의료 아니 지역 의료가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시급하게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닐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병상이 너무 급증한다 그런 얘기네.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네, 너무 앞줄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한번 발언권을 드리면 어떨까?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 박재일이고요. 작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병원선 511호,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전공의세? 지금 내과 수련까지는 받다가 복무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2년째 근무 공중보건이? 네, 공공 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 가지인데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환자분들이 80세이시면 굉장히 젊으신 편이십니다. 환자분들 자가 운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주민분들 중에 중년분들이